하려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촬영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 줌으로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 교수님은 오늘 듣고 있어요. 듣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뭐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그렇죠? 네. 14장 할 차례죠. 14장.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제목을 진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이렇게 제목을 하셨는데요. 원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지불견, 명활이이라. 봐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이라고 이름한다.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명활희라고 한다. 희, 드물다 이런 뜻이겠죠. 박지불득, 박이라는 게 손으로 이제 잡는 거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자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이를 요 사람 인변에 활궁자가 있는, 그래서 우리 동이족들이 원래 이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이족들의 그 특성이 어질 인자에 이제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금 이자의 해석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희, 미, 이게 사실은 뭐 전부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거, 이거를 뭐 도를 통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이자를 지금 이기동 선생님,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의 이 노자 해석, 기본 철학이기도 하지만 노자 해석은 그 책 117쪽에 이제 맨 처음에 보아도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본질이라고 한다. 이를 이제 본질이라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쓰신 말, 요게 사실은 핵심어예요. 이 선생님의 진리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다. 요 혼돈,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체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자연, 요걸 혼돈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경선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 이 진리의 세계는 감각기관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한다. 감각기관을 가지고 감각해내는 세계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는 나라는 의식이 생기기 이전, 그리하여 감각기관으로 일체를 감각해내는 그 이전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진리는 물질적인 감각 대상이 아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본래 하나의 물체도 성립되지 않는 곳에 진리는 존재한다. 뭐 처음 이해하는 사람은 이 진리라는 게 사실은 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 이해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 혼돈의 세계라는 것은 이 노자에도 계속 나오는 자연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돈 선생님도 혼돈의 세계를 또 다르게 설명할 때는 자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노자에도 자연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얼뜻 보면은 혼돈의 세계라는 게 이 감각기관하고 완전 구별되고 별다른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주 자연에 있는 자연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혼돈의 세계니까 어떤 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 감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표현을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하게 하셔가지고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경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불평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동 선생님하고 좀 이런 표현을 좀 잘 가다듬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가 대와 궁의 합체어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들의 모습이다. 이런 설명들은 다른 책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 미 요게 이제 도의 구체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이 도는 사실은 노자 책에서는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하고 비슷한 거죠. 무. 비슷한 게 아니라 무의 자리가 도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삼자 불가치힐. 이 세 가지는 이희미를 얘기하는 거죠. 불가치힐. 치힐이라는 것은 치 뭐뭐 하면 뭐뭇을 지극히 하다 그런 얘기죠. 힐은 힐란하고 따지고 이런 거예요. 치힐하면 끝까지 잘 따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 미, 도를 의미하는 이 세 가지는 너무 미세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고로 혼이위일이라.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도, 이, 히, 미가 도고 그게 바로 무죠.
없을 무자. 그런데 지금 도에는요, 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상대적인 상대적인 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무의 근원인 절대적인 무가 있고요. 절대적인 무가 있고 상대적인 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대적인 무에 대한 얘기예요. 이, 히, 미가 전부 상대적인 무입니다. 상대적인 무가 바로 상대적인 도고, 이 상대적인 무가 뭐를 창조하죠? 유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게 노자의 지금 일관적인 철학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무를 혼이위일, 혼합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무,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유, 요 세 가지 단계가 지금 노자 책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상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 상대적인 무의 근원. 그래서 기상불교하고, 여기서 상이라는 게 바로 상대적인 무의 위에 절대적인 무를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도 불교, 그렇게 환하지 않고 밝지 않아. 근원적인 무, 그렇게 밝지 않죠. 어두컴컴하죠. 기하 불매, 기하는 어딜까요? 상대적인 유, 여기가 지금 상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하 불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도 어둡지 않아. 상대적인 유는 뭐죠? 형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승불가명, 계속 면면이 이어져서 이거를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 결국은 복기여 무물이라. 무물로 복귀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무물이 바로 상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시위 무상지상. 이것을 일컬어 형상이 없는 모양이라고 그러고, 무물지상, 형체가 없는 형상이라고 부른다. 시위홀황. 이것은 황홀함 그 자체다. 이영지 불견기수하고 맞이하려고 해도 그 처음 머리가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시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지 불견기후, 쫓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시종, 종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도는 집 고지도, 이 금지요. 옛날의 도를 붙들고서, 이 옛날의 도가 뭐야? 상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금지유. 금지유가 뭐예요? 이 상대적인 유, 이것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가 상대적인 무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무의 쓰임, 무지용. 그래서 능지고시, 능이
태초의 시작을 알고 있으니 시위 독이라. 태초의 시작이라는 게 이게 예, 절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게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 도의. 이 선생님 본질이라고 했는데요. 도의 시작이다. 도의 단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에서 시작돼서 상대적인 무로, 상대적인 무에서 상대적인 유로 이 세상이 전개된다는 기본 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의 얘기는요. 14장은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도에 대한 설명이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아까 절대적인 무에서 상대적인 무, 그다음에 상대적인 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절대적인 무가 도인 거예요? 도인 거고 상대적인 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의식적으로다가 얘기하는 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대적인 절대적인 무하고 상대적인 무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목이 진리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이 진리가 도잖아요. 예. 이 도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무인 거예요? 아니면 상대적인 무인 거예요? 이기동 선생님은 지금 절대적인 무하고 상대적인 무를 안 나누는 거죠. 네네네. 안 나누시는 거고, 네. 지금 나누는 책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요 상대적인 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무를 어디서 나오냐? 절대적인 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기동 선생님은 절대적인 무와 그 다음에 구별의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있고 이 두 개의 세계가 한쪽이
성립되면 한쪽은 죽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설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설정은 좀 지나치게 두 개의 그 세계가 그 싸우는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거고, 요것을 이제 특히 왕필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면 네. 그 절대적인 무,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유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도 긍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유도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노자에서 유무상생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유는 이제 상대적인 유고 무는 상대적인 무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무와 유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 만물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물이 자건 막 이런 얘기도 노자에 나오고 있잖아요. 만물이 생하고 있다, 자건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그 지금 그 상대적인 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기동 선생님은 지금 이 표현 속에 지금 두 개의 세계로 완전히 그 극명으로 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또 자연의 얘기로 가서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든 있는 것,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 다 긍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그 분별의 세계와 혼돈의 세계가 서로 그 극과 극 강대강의 대치로 있는 줄만 알았다가 그런 표현에 가서는 갑자기 전환을 하죠. 자연에서는 거기서는 조화를 이루는 거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실적인 모든 사물들을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염세주의는 또 아니에요. 우리 이기동 선생님. 그래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초학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이기동 선생님은 그 절대적이나 상대적이나 이런 거 상대적인 그 유라는 것도 그 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로 있는 것이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그냥 무와 유의 세계로 나누고 그렇죠. 이것들은 의식으로다가 구분을 하면은 예. 유의 세계인 거고 예. 그 의식으로 의식하지 않고 원래부터 태초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무라고 해서 그게 바로 도구 그렇죠.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자연은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저게 나무다, 뭐 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유의 세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냥 자연일 뿐이다. 그렇죠. 사람 포함해서. 그게 이제 이기동 선생님의 논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 절대적인 무에 대한 굉장한 강조. 그게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누는 거는 절대적 무 만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잘 못 만나. 근데 이제 우리 이기동 선생님 그걸 딱 두 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무가 절대적인 무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두 단계로 나누질 않으니까, 항상 그 혼돈의 세계, 구별이 없는 하나의 세계, 한마음의 세계,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기동 선생님은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독자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면, 근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눔으로써 이 본래 근원적인 무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노자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렇게 지금 요 14장은 상대적인 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 논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절대적인 무를 바로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무는 어디서 나왔냐? 절대적인 무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원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무 얘기는 지금 그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니 그 북한산을 갔어요. 예. 그러면 나무, 돌, 뭐 사람들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냇물도 있고, 네.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 음. 그럼 이런 것을 자연이고 사실은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붙이는 게 이제 의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기도 무슨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데 저 왕필 선생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상대적인 유라는 거죠. 상대적인 무. 그러니까는 자연인데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무다. 그냥 통틀어서 자연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구분하지 않는 다 자연이라고 치면은 그게 그 상대적인 무라면은 절대적인 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가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필 선생. 이게 단계를 두 개를 나눈 거 아닌가요? 세 개로 나눈 거죠. 세 개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기다가 저 나무다, 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들을 이기동 선생님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인 유가 되는 거고,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이건 무야, 그냥 자연이야. 이랬을 때는 왕필 선생처럼 상대적인 무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것도 이 저 뿌리 속에 안 보이는 또 이 자연의 그 어떤 뭐 근원, 연계 이런 걸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인 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동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세 층으로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똑같지 않고 달라? 이제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보는 방식, 절대적인 무와 상대적인 무와 상대적인 유. 그래서 그 상대적인 유를 어느 정도 이제 긍정하는 거죠. 긍정하면서 그 무도 예를 들어서 그릇에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이 쓰임새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무, 이런 무는 상대적인 무다. 근데 그 무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절대적인 무가 근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요런 그 논리적인 이해 면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유학자들, 이제 왕필을 유학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학자들의 그 노자 이해가 이런 계열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의 이런 해석은 이 유학자의 계열보다는 불교 쪽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 지금 분별의 세계에서 그 분별의 세계를 감각 세계로 보시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부정하시잖아요. 그쪽은 이 지금
왕필부터 시작된 그 유학자적인 전통, 노자 해석의 유학자적인 전통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그렇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벗어나면서 이기동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그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근원적인 물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기동 선생님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근원적인 무에 접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그 왕필의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면 근원적인 무에 접근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 장점이 이기동 선생님이 아시지만은 그 장점 때문에 그런 설명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이기동 선생님처럼 막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가 전체가 지금 도에 대한 얘기고 도는 뭐죠? 혼돈의 세계고 일체의 구별이 없는 세계고 그런 식으로 여기를 지금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상불교 위라고 해도 박지 않고 기하불매 그 아래라고 해도 어둡지 않다. 기상이 뭐냐? 기하가 뭐냐? 이런 거 설명이 안 돼요. 이기동 선생님처럼 해석하면 그냥 이기동 선생님도 그냥 위라 해도 밝지 않고 아래라 해도 어둡지 않다. 그런데 세 층으로 이렇게 보면 기상이라고 그러면 이건 그 근원적인 무에 대한 얘기, 절대적인 무에 대한 얘기. 기하라는 것은 상대적인 유에 대한 얘기다. 잘 설명이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의 얘기는 지금 상대적인 무에 대한 얘기다. 상대적인 무는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 밥그릇이 쓰임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퀴에서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곡이라고 그러는데 곡이 없으면 그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 무, 실용적인 무, 그걸 상대적인 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무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죠. 근데 그 무의 근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이거를 근원적인 여기에 상대적인 무를 근원적인 무로 지금 전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좀 비약이 있는 거죠. 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특징은 근원적인 무, 절대적인 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여준다. 한번 이 14장을 이기동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제 미 전부 뭐냐면 혼돈의 세계, 처음부터 혼돈의 세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를 전부 혼돈의 세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무물지상, 무상지상, 무물지상 이런 얘기를 전부 혼돈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을지
하여튼 좀 더 숙고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예, 나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